자, 일단 벌써 이제 2주 지나니까 실천기술로는 언제 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진짜 한 게 실천기술론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뭐랄까, 이게 시간은 되게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2주가 벌써 진짜 막 100만 년이 흐른 것처럼 되게 멀게 느껴지는. 자, 그래서 일단 실천기술론을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좀 다시 상기를 하고, 그리고 정책론도 진짜 할 게 많거든요.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정책론이 한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한 20페이지를 훑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 이 정도가 되면 읽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읽는 훈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읽어봐야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들, 여기에 뭐 미원, 소금, 맛소금 뭐 이런 게 써 있다면, 그죠? 그러면 눈에 딱딱 들어올 텐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이 아닌 용어들이 가득한 시험지를 200문제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젊은 애들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문제를 자꾸 훑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큐넷이라고요. 큐넷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가면 문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현재 기준으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구경한다. 문제를 계속 구경한다. 그래서 얘가 어떤 패턴으로 질문이 형성이 되고 주로 나오는 게 어떤 영역인지에 대한 감을 잡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 이 시험지가 나한테 상대적으로 좀 덜 낯설게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시험지를 많이 구경하는 게 좋다라는. 그래서 사실 즉흥적이지만 여러분들 아까 열심히 문제 푸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박현수 교수님께 1월 초쯤에 아예 시험 보는, 그렇죠. 근데 아예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로, 그래서 첫 번째 타임은 그냥 기출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은 기출을 섞어서 시험을 보고, 그래서 기출로만 시험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진짜 시험 같은 그런 시간을 좀, 그리고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기출에서 뭐 예를 들어 최근 4년간에서만 내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이 시험인데 시험을 코앞에 앞두고도 그거를 내가 제대로 마스터를, 적어도 나온 문제 정도를 마스터를 못하면 좀 양심이 저릿저릿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양심 테스트?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함. 그래서 100점을 안 맞으면 벌금을 내게 할까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막 공부를 안 했으면 보리 찰빵을 막 200개를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래서 OMR 카드 같은 거 실제로 이제 해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보자고. 왜냐하면 지난해에 그 특강도 사실 학교에서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제가 혹시 저희 특강을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냥 시간하고 장소만 그냥 몰래 하면 또 혼날까봐 박현승 교수님께 강의실하고 시간만 좀 쓸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제 그럴 거면 그냥 학과 차원에서 하자 해갖고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일단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가장 넓은 건 패러다임, 그 다음은 관점, 그 다음엔 이론, 그 다음에 모델, 그리고 마지막에 실천 지혜인데요. 근데 지난번 시험에서는 요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구조화, 조직화 뭐 이런 건 모델이다, 이런 게 지난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걔가 여기서는 오답으로 활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애가 올해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이런 구도.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는 특히 기출문장을 재활용하는 방식의 시험이 조금 더 이전보다 뚜렷한 패턴이라서 기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델로 가면 정신역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수정하고 인지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제중심 모델이 있고, 위기개입
개입이 있고 역량 강화가 있고 그 외에 잔챙이들이 나올 때는 약간 그 전에 다른 모델들의 오답이 거기 하나 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모델을 몰라도 기존 다른 모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잔챙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치료 관련해서는 가족치료 모델 들어가기 전에 가족 자체의 특성, 그 다음에 기능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족의 특징은 융통성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역할, 규칙,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기능인가 역기능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 항상성, 가족의 규칙, 1차, 2차 사이버네틱스, 그다음에 뭐 이중 구속, 병리적, 치료적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순환적 인과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다구경, 전략적, 그다음에 다세대, 그다음에 구조적, 그리고 경험적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우리가 암기하라고 한 건 전력 재순환해서 전략적 가족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은 역설적 지시하고 재명명 그리고 순환 질문인데 가장 많이 나온 건 역설적 지시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를 더해라고 얘기하는 걸 증상 처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설적 지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증상 제시. 그래서 증상. 그 다음에 제지, 말려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 오늘까지 놀자. 아우, 뭘 그렇게 공부를 일찍부터 하려고 그래요. 내일부터 하세요. 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속에, 나 지금부터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실현기법은 그거보다 더 센 걸 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타, 다세대, 탈가, 탈삼각화하고 가계도 얘기했었고요. 탈삼각화라고 하는 건 기본으로 가족 내 삼각관계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가족 내 삼각관계는 사실 원가족에서 분화되지 못한 문제 때문이다. 사실은 저 사람하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를 저 사람이랑 직접 풀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덮어쓰게 하면서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문제는 분화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끔 치료자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죄 없이 끼어있는 제3자, 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얘 대신 본인이 그 자리에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치료적 삼각관계. 일단 이 사람을 먼저 빼놓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여기서 삼각관계를 해체하려는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계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계도를 통해서 이런 다세대에 걸쳐서 반복된 패턴이라든지 삼각관계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달 균, 긴실과 경합 해서 키 큰 구군이 긴실과 경합해서 균형 끼뜨리기, 그 다음에 긴장 고조시키기, 실연, 그 다음에 과제 부여, 경계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가족 증상의 핵심 원인은 뭐다? 가족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목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구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의 구조를 재구조화할 때 가장 핵심은 뭐죠? 경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경계가 너무 없어요. 이걸 희미하다 혹은 모호하다 이런 걸 뭐라고? 너무 밀착된 가족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무리 가족들이 너무 서로 콩가루예요. 그렇죠? 하숙생처럼 살아요. 이걸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유리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계를 좀 허물어주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식, 이쪽은 경계를 좀 만들어서 개인의 독립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경계 만들기 기법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 해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가장 핵심은 뭐다? 의사소통의 유형이에요. 의사소통의 3요소는 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 이 모두를 존중하는 걸 일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회비 계산, 회유, 비난, 그리고 계산, 그리고 산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유형은 당신만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 그다음 비난형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을 무시하는 거. 계산형은 둘 다의 감정은 무시하고 상황만 놓고 따지려고 하는 거. 상황조차도 상황에 걸맞지 않는 의사소통을 하는 걸 산만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빙산기법과 가족 조각기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가족치료가 구성해 이야기,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
영향을 받은 해결 중심 모델과 그 다음에 이야기 가족 치료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해결 중심 모델은 강력해, 강건해 해서 강점 관점에도 강점 관점에 영향을 받은 게 역량 강화 해결 중심.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문제를 줄이는 기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90%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닌 예외 이 10%를 찾아서 그것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이것을 강점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본인을 제일 잘하는 건 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른다라는 자세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 기법들을 쓰는데 기적적 관계 변화에 대처해서 기적 질문이 있고 척도 질문이 있고 관계성 질문이 있고 변화, 그렇죠. 면담 전 변화 질문이 있고 관계 변화에 예외 질문이 있고 대처 질문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가족 치료는 딱 하나만 무슨 기법? 외제화 혹은 외연화 기법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같은 경우는 집단의 유형, 그리고 집단 역동의 요소들, 그리고 집단 모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뭔가 해봅시다. 사회적 목표를 가진 거죠. 사회적 목표 모델이고요. 우리끼리 서로를 돕는 지지체계를 만들자, 원조체계를 만들자, 상호작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특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통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화 매개자가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건 치료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집단의 발달 단계하고 관련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만남 전에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걸 준비 단계라고 얘기하고 준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특히 집단을 구성해야 되죠. 몇 명으로 구성하지? 그 다음에 신규 성원을 계속 받을까 말까? 이게 개방이냐 폐쇄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질과 동질성의 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집단을 구성을 하고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일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기 단계에선 서로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안내하는 거, 그 다음에 설정하죠. 목표를 설정, 역할을 설정, 규칙을 설정 함께 그런 이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 초기 단계에서는 감정적 이슈가 뭐죠? 긴장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양가 감정 이런 게 있습니다. 혹은 저항도, 양가 감정이 있으면 저항, 아이씨 괜히 왔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집단 아니라도 가족이든 개인이든 다 초기 단계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러면 26번 실천지에는 맨 앞에 있는 실천의 지식 구조에서 가장 아래쪽이에요. 그럼 얘는 가장 아래쪽이라면 가장 추상적인 걸 얘기해요? 가장 구체적인 걸 얘기해요?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추상적인 논리나 이론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거는 사회복지사의 직관이라든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서요. 암묵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그걸 학문체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서 공인된 지식으로 간주되지는 않죠. 근데 실천활동을 조작화, 구조화하는 것마다 이게 실천 모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천지혜가 아니라 모델이다. 이건 작년 문제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모델들에 대해서 시작을 하죠. 정신 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들을 얘기해요. 전이, 훈습, 직면, 해석, 자유현상 모두 다 정신 역동 모델의 기법들이에요. 전이는 뭐죠? 과거 누군가에 대해 억압한 감정을 지금 이 사람한테, 그렇죠? 과거인데 지금 이거를 현재와 과거를 지금 위치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훈습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과거 내 마음속 내가 끊임없이 나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이 밝았고 새로운 하루가 왔지만 오늘 우리는 어제까지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내가 삶을 선택하는 방식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합니다. 이건 뭐죠? 과거의 내가 여전히 과거처럼 살라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훈습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붙들려 살았던 세월이 긴 것처럼 내가 아무리 통찰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과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꾸준히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나는 내 과거에 붙잡혀 있구나. 강박적으로 나의 변화를 저항하고 있거나 이거를 다시 마주 대하면서 매번 짜장면만 먹던 내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짬뽕을 선택하는 그런 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의실에 보면 꼭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도 계속 과거의 지배하에 용기를 내서 이 자리를 앉아본다거나 별거 없어요. 진짜로 훈습이 그런 거라니까요. 훈습이 늘 살던 대로만 살게. 그러니까 사실 부지불식 아니에요. 의식적으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제처럼 또 다른, 그러니까 하루가 바뀌었지만 나는 결국은 어제처럼 살게 되는 이 패턴들을 깨닫게 되면, 통찰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나를 붙드는 만큼 나도 걔에 맞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걸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경험적 확신을 갖도록 삶의 경험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전이 혹은 저항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고 통찰한 내용 있잖아요. 이걸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훈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면은요,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때 우회 아니에요. 그냥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너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네? 뭐가 맞는 거야? 라고 그냥 바로 직면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은요, 공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럴 때 아마도 너가 이래서 이런 것 같다.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기본으로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인 개연성을 가진 가설을 제시를 했을 때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 내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통찰이에요. 예, 통찰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현상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는 내가 의도한 대로 시작을 했겠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가게 돼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판단, 개입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이에요. 자,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뭐 속에서 본다? 환경 혹은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프로이트하고 다르게 직접 개입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접 개입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초기 모델이라 여전히 프로이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직접 개입 쪽에 훨씬 더 비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 어떻게 하라고요? 발달, 유인, 직접, 탐지. 그래서 고찰 3인방이에요. 그렇죠? 발달적 고찰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를 고찰을 하는 거고요. 유인, 유형 역동 고찰이 있고 인간 상황 고찰이죠. 유형 역동이라는 건 성격 유형이나 정신 역동. 뭐죠? 예, 환경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경향이 있었구나. 내가 이럴 때마다 이러는 경향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편한테 짜증낼 때마다 큰아들을 이잡듯이 잡았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자꾸 숨으려고 했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건 유형 역동 고찰이에요. 근데 발달 유인, 인간 상황 고찰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 관계를 고찰하게 하는 거죠. 누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런 걸 고찰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 영향 주기는 이렇게 해봐라. 나는 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직접적 영향 주기죠. 그 다음에 직접 직접
탐지예요. 그래서 탐색을 위해서 자세히 얘기해봐라 하면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자세히 기술을 하다가 꺼이 그래서 환기를 한다. 그래서 탐색 기술 환기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지지.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말로 혹은 행동으로 지지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이 행동 패턴이에요. 내가 이럴 때마다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는 유형 역동 고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서먹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과잉으로 그 사람한테 친절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로 반동 형성. 불편하면 오히려 더 오버해서 그 사람을 챙긴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이런 방어 기제를 쓰는 경우가 있구나. 그 다음에 아까 삼각관계. 요럴 때 요런 삼각관계로 회피하려는. 그죠? 실제로는 남편하고의 갈등인데 근데 실제로 내 분노를 큰아들한테 자꾸 투사해서 삼각관계를. 왜냐하면 이 삼각관계를 얘기했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의 보엔 있잖아요. 보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 원래 정신분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요런 삼각관계 얘기를 한 거라서 요런 것들을 깨닫는 건 다 유형 역동고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이에요. 자, 인지적 오류하면 무슨 모델?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인지행동 모델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앨리스. 근데 앨리스는 뭘 바꾸자?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두 글자. 논박이에요. 논박. 뭐 근거 있어요? 그렇죠. 뭐 알고 있는 네 신념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죠. 실제로 네가 뭐 존중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예를 들어 당신은 김유경을 평소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김유경은 당신의 신념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뭐 삶에 도움이 좀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론 백이죠. 그래서 이 백은 뭐를 인지 오류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분법적 사고는 기본으로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 다음에 개인화는 자기랑 상관없는데 자기랑 상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과잉 일반화는요. 소수 사례로 다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종대 사람들 봤는데 세종대 사람들 한 네다섯 명 만났는데 다 너무 예뻐. 다 너무 우아해. 세종대 사람들은 다 우아해. 뭐 이런 거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난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재앙화는요. 사실 재앙화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결국은 다 말아먹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건 다 끝났어. 끔찍해. 뭐 이런 거고요. 임의적 추론이라는 것은 추론 자체가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추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러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근거가 없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사시험 면접을 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K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시험에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추론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반대의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는데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으니까 난 떨어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미역국을 먹은 것과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연결을 시키거나 오히려 상반된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다 임의적 혹은 자의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사실 한 5년 전쯤부터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얘가 한 번도 주인공인 적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주인공이 됐거든요. 그럼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누구? 로저스 이론이에요.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을 토대로 발달된 이게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로저스의 키워드가 아닌 것을 찾는 건데, 근데 보통 이렇게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출에 전혀 안 나왔던 게 갑자기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는 보통은 항상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옳지 않은 건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딴 모델에 끌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적 개입은 뭐죠?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로저스와 같은 사람은요, 매슬로우 같은 인본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아니 왜 사람이 인지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행동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정신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기존의 이론은 자꾸 인지만 파고 행동만 파고 정신만 파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체적 존재이므로 부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통합적 전체로서 접근하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인지가, 행동이, 그 다음에 정신이, 이런 말들은 인본주의의 기본 마인드에 어울리지를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도 인지의 오류는, 인지적 개입은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4를 다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근데 이제 인본주의 그 로저스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슬로우도 로저스도요. 사람은 되게 아름답고 선한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는 나중에 아름다운 나무, 큰 나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죠. 이걸 우리가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나한테 주어진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하고 싶은 그런 경향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요. 아름다운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을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삶을 힘들어 하다가 또 이렇게 떠나게 되는가를 얘기할 때 자기답게 살면 괜찮을 텐데 자기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다울 때 내 엄마가, 내 친구들이 아우 저 자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그릴 때 너무 행복한데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우리 엄마는 저 새끼는 뭐가 되려고 이러면서 꼭지 아빠 닮아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돈 안 되는 것만 골라 산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엄마 나 서울대 의대 가볼까? 이러면 그때부터는 김유경 이렇게 안 부르고 아유 우리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역시 DNA, 내 DNA가 없는 게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고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부모조차도 우리에게 주는 관심이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긍정적 관심을 주는 조건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땐 욕먹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간다고 하면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그 따뜻한 눈빛이 좋아서 나는 엄마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진짜 나 하고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 사이에 괴리, 불일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로저스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을 클라이언트가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현화 경향이 있고요. 진짜 자기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따뜻한 관심을, 긍정적 관심을 받고 싶지만 이게 사람들은 사실 그냥 주어지지 않고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조건부 가치에 따라 휘둘리다 보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개인의 신념 나왔는데요. 신념하면 인지행동, 그 중에서도 앨리스 바로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내용에서 신념이 나오는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과제 중심 모델은 뭘 강조해요?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해요.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합격시킬게요. 이거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10년만 날 믿고 따라봐요. 10년 안에는. 이거는 효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급 합격하려고 김유경이랑 내가 10년이나 붙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어차피 합격은 하는데 이건 효과예요. 근데 그거를 10년이나 걸려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의 책무성을 다한다는 건 단순히 효과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이게 과제 중심 모델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단기 개입 모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이론, 모델 따지지 않아요. 특정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있다는 증거에 기초를 해서 그 개입이 어느 모델이든 어느 이론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효과가 있다는 증거에 기반해서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허비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건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를 두자. 따라서 특정의 이론도 아니에요. 모델도 아니에요. 그저 데이터에 기초를 두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과제 중심 모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신념 나왔어요. 신념은 인지행동 모델밖에 없습니다. 신념, 사고, 인지 다 같은 영역이거든요. 사람의 정서나 행동 문제는 이거는 객관적인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인지와 신념의 문제다. 따라서 우리가 개입을 통해서 바꿔야 될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지와 신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지이론 혹은 인지행동이론의 마인드고요. 지금 이 얘기가 올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이 지문이 나왔어요. 3번인가 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이 인지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무력해요. 파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파워를 키워야 되죠. 이걸 인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죠? 인파워먼트, 즉 역량 강화 모델이 됩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기적적 관계 변화에 대처, 이게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 얘는 변화는 언제나 일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일주일 만에 우리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기본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변화를 물어보는 건 해결 중심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해결 중심 모델의 주요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강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찾아 그걸 더 키우는 거예요. 90의 문제를 줄여서 70, 80을 만들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번 맞고요. 2번은 틀리는 얘기가 되죠. 1번과 2번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증상의 감소가 아니에요. 강점과 자원을 찾아서 그걸 확대하는 전략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차이는 기본으로 병리적 관점을 갖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 문제가 왜 생겼나부터 시작을 해요. 왜? 이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리적 관점에서는 증상 그리고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서? 과거에서 찾아요. 그래서 병리적 관점에서는 문제와 증상 그리고 원인, 과거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강점 관점은 그 사람의 강점과 역량과 자원이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해결을 원하고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병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협력할 때 가장 큰 원조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이론, 특정 규범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4번 쫄면 안 돼요. 자, 밀러와 논리계 동의 강화 모델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땐 보통 옳지 않은 걸 물으라고 묻거든요. 그럼 그 옳지 않은 건 보통 기존에 이미 나왔던 데서 찾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어디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으로 이미 나왔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나머지를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가 이미 기출에 여러 번 나왔던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기본으로 뭔가 이렇게 몽롱할 때 있잖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저 되게 몽롱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중얼중얼 거려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어나서 뭘 하는데 조카가 일어나서 이모 잘 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만 제가 진짜 엄청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얘도 제가 너무 놀래니까 얘도 막 엄청 오늘은 진짜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ENFP, 저는 ISTJ거든요. 이쪽은 외향, 저는 내향이거든요. 이모 왜 자꾸 이렇게 놀래냐고. 야, 외향인들은 몰라. 내향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지. 주변은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 근데 네가 갑자기 그렇게 나를 부르면 너처럼 이렇게 주변에 레이더가 이미 촉수가 서 있는 애들이야. 덜 놀래겠지만 온전히 100%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누가 말을 부르면 나는 항상 그런 거라고. 나 진짜 심장. 그래서 이해해야 돼. 네가 기본으로 네가 외향이라 나의 내향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저는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말로 하거든요. 말로. 내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해야지만 생각이 훨씬 더 정리가 되고 일단 집중이 되기 때문에 혼자 중얼중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내적 의사소통을 명료화하는 거고 셀프톡
톡톡한다라고도 얘기하죠. 자기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다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파워먼트 모델로 역량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강력해, 강권해. 그래서 역량 강화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앞에 나왔던 해결 중심처럼 얘도 기본으로 강점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기반을 둔다? 강점을 찾아 그것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기본으로 기억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강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량과 자원, 이게 필수 키워드거든요. 당연히 자원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은 다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촉진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거를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궁이 써봤나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궁이 그래서 쌀겨 해가지고 막 돌리거든요. 불씨가 조금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많은 불씨 아닌 것들 이게 거의 999%여도 그 다음에 1%의 불씨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이거 안 돌려보셨나? 그쵸? 막 돌려서 그걸 키워서 뿌리꽃을 이게 이겁니다. 촉진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서 돌려요. 키우는 거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촉진적 개입을 하는 거고요. 합류는 뭐죠? 구균, 긴실과 경합에서요. 얘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가족 치료자가예요. 근데 일단 치료자라는 것 자체가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너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자가 가족 치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들이 나를 너무 이질감 있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라포를 형성하는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이게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엔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머, 나왔네? 어머, 내년에 안 나오겠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운다면 위치 촉발, 요 정도로는 외우세요. 위치 촉발, 위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단계요. 사람들은 어떤 나를 흔드는 사건이 생기자마자 위기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버티는 요게 마치 풍선에 바람이 계속 차는 불안불안한 상태. 이럴 때 누군가가 나를 콕 찌르기만 해도 빵 터질 것 같은데 하필이면 누가 나를 빵 터뜨려요. 이걸 우리가 위기를 촉발 혹은 위기를 촉진하는 사건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요. 이때를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사건, 그 다음에 취약, 그 다음에 촉발, 그리고 위기. 그리고 이때 이 위기 단계의 위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위기 개입의 기본 목적은 뭐죠? 위기 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위기 개입 성공적이면 회복. 이걸 재통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그냥 암기할 때는 위치, 촉발 이런 식으로 순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6쪽에 환류하기가 있는데요. 이 환류는 원래 인행사에서 체계 이론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체계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들어오는 게 있고 인풋이죠. 투입. 그리고 나가는 게 있고 이걸 산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과를 먹었어요. 아니야, 사과부터 먹지 말고 빵부터 먹죠. 빵. 제가 아까 오면서 당이 필요해. 근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게 루꼴라 샌드위치가 끌리는 거야. 아니, 그게 제가 한 달 좀 전에 제가 이제 매 주말 8시간씩 대구에 가서 대구 이제 경북사회복지사협회라고 경산 쪽에 있는 데 가서 8시간씩 한 3일을 강의를 했어요. 이번 주에도 가거든요. 3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거기 사협회 주임님이 루꼴라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태어나서 한 번 먹어봤는데 오늘 루꼴라 샌드위치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쪽에 비밀 있잖아요. 비밀이라고 빵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루꼴라 그러니까 그걸 먹고 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딴소리고 근데 예를 들자면 유독 빵이 너무 땡겨서 빵을 막 먹었다고 할게요. 그랬더니 똥이 안 나와요. 자꾸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예 다음에는 이거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있죠. 그걸
덜 해야 되겠다.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이걸 부적 환류 혹은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샐러리라든지 사과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를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변이 잘 돼. 아,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플러스 정적 관료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우리가 피드백을 한다라는 건 앞으로도 이걸 더 할지 말지 에 대한 정보를 다시 주는 거거든요. 이게 피드백의 의미다. 환류의 의미라는 걸 알아야 이게 어디서 나오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환류를 물어봤는데요. 그냥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적극 끌어들이는 거, 그 다음에 개입 전략. 아, 이게 이렇게 개입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 개입을 더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게임 말고 딴 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옹호하고 막 알리는 거. 그러면 지금 이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구나. 혹은 다음번엔 이거 말고 딴 걸 해야 되겠구나. 이거에 가장 맞는 표현은 뭐예요? 4번이 되는 거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올 걸 모두 예측할 수도 없고요. 모든 문장들을 다 공부할 수도 없어요. 핵심 개념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핵심적으로 알면 그게 어느 과목 어떤 텍스트로 나왔더라도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젊은 애들보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다년간 삶에서 배운 그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런 능력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37번에 가족 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해결 중심은 문제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병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 아니고 앞으로 해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해결을 정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강조해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얘기했습니다. 아까 다세대 탈삼각화를 얘기하는 것은 삼각관계를 없애자. 그럼 삼각관계는 왜 생겼지? 미분화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면 탈삼각화를 하려면 분화를 촉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의 불안을 감소하고 그리고 미분화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 분화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미분화된 가족들은 불안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표정만 봐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것만 봐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죠? 불똥이 나한테 튀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삼각관계가 없으면 저들이 싸우면 저들이 알아서 해결을 할 거라서 내가 좀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가족 내 삼각관계라는 게 하나만 생기지 않죠. 아버지와 엄마가 갈등할 때 나를 잡아. 그럼 아빠가 나를 잡으면 난 내 동생을 잡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삼각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온 가족이 결국엔 삼각관계에 덫에 빠져요. 그래서 불안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불안을 낮추고 미분화를 낮추고 삼각관계를 낮추기 위한 게 초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는 구조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의사소통, 경험 쌓지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온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상황을 존중하는 대화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존중하는 것, 자아 존중감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충분히 내가 나를 솔직하게 우리 엄마나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들 앞에서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전략적 가족 치료는요, 원인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전략에 초점을 둬요. 어떻게 하면 빨리, 그래서 얘는 단기예요. 굉장히 단기 치료를 강조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초장에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초장에 보통은 일반적인 상담과 같은 그런 스토리로 가면 내가 다가가면 그 사람은 지가 도와달라고 왔는데도 뒷걸음을 쳐요. 뭐 때문이죠? 양가 감정. 그러니까 반은 변화하고 싶지만 반은 변화하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면 얘는 오히려 물러서는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료자가 되게 게으른,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반작용으로 난 빨리 변화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초장부터 변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내가 너 도와줄게가 아니라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전략을 역으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그 사람을 변화에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인 아니에요. 원인이라는 말은요, 장기 개입에서 주로 나와요. 정신 혹은 심리, 통찰 이런 거 강조하는 장기 개입 혹은 병리적인 이런 개입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요. 얘는 증상 자체에 대한 전략을 찾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 민우친, 구균, 긴실과 경합해서요. 경합의 합, 그 다음에 구균의 균, 긴실과의 실, 요렇게 암기로 끝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가족 그림, 이거는 뭘까요? 가족 조각, 어디서 하죠?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티오라고 얘기하죠. 이 사티오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은 가족 조각인데 왜 조각을 하죠? 조각할 때 말해요, 안 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잠깐 선생님 결혼했던가? 선생님 남편하고 진심을 나눠요? 진심을 나눠요? 어머나, 그렇구나. 예, 아, 그렇구나. 진심을 말로? 온몸으로? 이게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 있잖아요. 진짜 진심을 가족과 있잖아요.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내 부모한테 해요? 딴 사람한테 친구 붙잡고는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걱정할까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나한테 중요한 감정은 가족한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족 안에 살아가는가를 서로 진심으로 나누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누구도 서로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근데 문제는 말로 하기에 사실은 그걸 말로 꺼낼 만큼 자신의 진심을 그러니까 통찰하기도 이걸 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본인이 알아차리는 것도 힘들고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가족 치료보다 경험적 가족 치료는 말이 아닌 기법들을 써요.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몸을 이용해서 서로 반전이라고 하죠. 역할 반전. 그래서 엄마와 딸의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 이럴 때 우리 딸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런 것들 있죠. 가족 조각. 그다음 명상도 합니다. 명상도 실제로 막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 아닌 기법들이 나오면 아, 얘는 경험적 가족 치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탈삼각하는 다세대 탈가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고요. 전력 재순환해서 역설적 지시는 전략적 가족 치료 기법이고요. 전력 재순환해서 순환적 질문도 전략적 가족 치료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도 하래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역설적 지시 혹은 증상 처방이라고 그 문제 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40번. 보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에요. 자아 분화 수준이 더 낮은 사람이 투사에 더 많이 휘둘리고 또 더 투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이 우리들 사이에 정서적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일부러 본인이 삼각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삼각관계에 휘말린 죄 없는 자녀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 분화 수준이 낮으면 자율 독립적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높아야 자율 독립적일까요? 높아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을을 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경험적 가족 치료는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은 그것은 곧 개인의 자존감, 자기 존중감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개인의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걸 높이는 게 둘 다 목적이에요. 개인의 자존감, 가족의 존중.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우리가 회비 계산에서 회유, 비난, 그리고 계산형, 산만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일치형, 서로를 존중하는 의사소통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3번 패스, 4번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개선이나 증상의 제거보다는 그래서 온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죠? 이것을 가족과 개인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티어의 모델을 경험적 모델이라고도 하지만 성장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은 확인하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이니까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외현화가 나오면 얘는 뭐다? 이야기 치료예요. 그러니까 3번을 알아도 몰라도 답은 그냥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경험적 가족 치료를 이게 대표자인 사티어는요. 원래 전략적 가족 치료를 만든 MRI 정신건강연구소 소속의 가족 치료자였다가 이러고 이제 이 사람 이쪽으로 독립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략적 가족 치료, 이 MRI 쪽에서는 가족의 항상성, 가족의 규칙을 강조해요. 내가 엄마 부르면 엄마가 오고 엄마 부르면 엄마가 오고 엄마 부르면 엄마가 항상 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은 항상 그런 패턴의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정한 건 아닌데 내가 부르면 엄마는 늘 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안 와.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이러는,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부르면 왔는데 안 오면 엄마! 이게 뭐죠? 네가 감히 내가 불렀는데 안 와?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의사소통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딸이 엄마를 불렀네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가 이 가족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보여주는 관계를 더 강조한다. 이게 전략적 가족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은 항상 그 가족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족의 항상성 속에 가족을 가두는 그게 바로 규칙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규칙? 이걸 얘기한 건 원래 전략적 가족 치료였는데요. 여기서 독립을 한, 여기서 가족 치료자로 일을 하다 독립을 한 이 사티어죠. 이 버지니아 사티어가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도 똑같이 이제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조각 얘기하면서 가족 조각 사티어 거잖아요. 근데 가족 조각을 통해서 정서적 관계도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엄마가 두 딸들한테 완전히 기대어 있을 때 딸들은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엄마가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엄마를 지켜야만 해.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암묵적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두 딸들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조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족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으로부터 개인들이 자유로운 자기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통해서 공고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부르면 엄마는 적어도 몇 초 안에는 대답을 해야만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엄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동이 허용돼? 네가 감히 이런 걸 얘기하니까 1번 맞는 얘기예요. 자, 일탈 행동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부적 완료예요. 그러면 그거를 더 하라는 거예요? 덜 하게 하는 거예요? 부적은 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폭이 아니라 감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은 상위체계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상위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독립적이다라는 건 서로 관계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지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 내에 이제 부모 체계와 자녀 체계와 같은 다양한 하위 체계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체계가 더 넓은 체계 안에 속하면서 상호작용하고 그 안에 또 다른 하위 체계가 존재하는 이런 특징을 두 글자로 혼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족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대요. 네 일도 내일, 내일도 네일 이런 거 지나치게 밀착하는 걸 우리가 경계가 너무 없다. 그래서 희미하다 혹은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직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유리된 가족이에요. 서로 너무 관심도 없고 보호도 안 해주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호 혹은 희미한 경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을 이끄는 책임을 지는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뭐죠? 부모로서의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부모 하위 체계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모 하위 체계. 자, 그다음에 43번. 가족의 구조와 기능. 아까
기능적이다라는 건 융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 규칙도 가족의 역할도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다시 또 밀착이 나왔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너무 밀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이게 건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밀착이 나왔습니다. 밀착은 경계가 너무 모호한 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과성이 높아요. 막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아빠가 막 딸이 옷 갈아입고 있는데 확확 열어,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계가 너무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투과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체계가 구분이 잘 어려운 거예요. 희미해서 경계가.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가정은 고정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4번부터는 집단이에요. 집단 문화는 뭐죠? 집단 역동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형성이 되나요? 문화는 서서히 형성이 되죠. 근데 일단 형성된 문화는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집단 나름의 고유한 어떤 특징, 이걸 우리가 그 집단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응집력이 집단 문화 형성에, 그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4번하고 2번은 서로 반대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 응집력, 이건 어떨 때 생겨요? 우리라는 결속감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요, 항상 우리, 이게 있는데 계속 딴 사람이 들어와. 모르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라는 응집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양한 성원들이 그때그때 계속 참여를 하는 개방형 집단에서는 집단 문화 형성이 잘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폐쇄형 집단이죠. 같은 멤버로 계속 가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자조 집단은요, 집단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간다기보다는 함께, 그렇죠? 집단 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니은 집단 사회복지사가 주요 역할을 막 변화 매개인은 전문가의 역할을 우리가 보통 변화 매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핑커스 미나은 실천론에서 핑커스 미나은의 사체계에서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는 그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변화 매개 체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조 집단은 전문가가 리드하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자조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서는 힘드니까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병상련의 경험에 기반을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이거 뭐냐면, 기억은 맞고 니은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아까 과제 중심 모델에서도 효과도 중요하지만 효율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점을 맞아도 3분 안에 풀고 100점 받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1시간을 붙들고 100점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같은 100점이라도 그냥 몇 분 안에 끝내는 거 있잖아요. 저 사실 이거 휘릭 보면 답이 다 보이거든요. 모두 다 읽지 않습니다. 모두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니은이 틀렸다라는 걸 자조잖아요. 자조.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안 순간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니은이 2, 3, 4, 5에 모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디귿, 리을은 안 봐도 돼요. 물론 그래도 좀 찜찜하기 때문에 체크는 해두셔야 되죠.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풀 수 있는 거를 푼 다음에 그러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취약한,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요, 분명히 1번은 맞고 니은은 틀렸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쓸데없는 걸 읽고 괜히 불필요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까 든 확신에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놓고 자꾸 바꿔서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크를 하고 나중에 읽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가면 그래도 시험 자체에 대한 그래도 약간 익숙함이 생겨서, 그래서 처음 그냥 거기서 읽었을 때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맷집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말에 괜히 휘둘려갖고 아까 걸 고치거나 이렇게 해서 날릴 일이 조금 줄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제발 다 읽지 마세요.
제발 다 읽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이걸로 끝장이네. 그러면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예,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려요. 자조 집단의 가장 핵심 특징은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이미 단칼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디귿니을을 읽지 마세요. 그래서 출제자가 쓸데없이 노화방지 원칙을 내잖아요. 23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런 거는 사실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내냐면 뭐 이거 어차피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뢰밭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뢰가 있는 곳까지 뛰어올 필요가 없는 인데 굳이 여기까지 뛰어온 인간들을 색출하기 위해.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방주의 동물들을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태우잖아요. 다만 너무 낯설을까봐 짝을 이루는 그래도 나랑 비슷한 애들이 하나는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엔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질성을 왜냐하면 내가 방주에 코끼리를 안 태우면 그 이후에 코끼리는 전멸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족속들을 채우는 이게 이제 노야 방주 원칙이라서요. 에 따라서 성원을 모집한다라는 건 1번 동병상련 나랑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애들을 많이 채운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얘는 기억하고 위배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뭐 그걸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자, 그다음에 46번입니다. 자, 집단 대상 실천의 치료적 효과. 왜 누군가가 어떤 힘든 문제를 갖고 왔을 때 1대1 상담하면 될 걸 왜 굳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을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에 대한 정보들이 나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야, 나만 그런 것만은 아니네. 이걸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누군가가 너무 도움이 됐대요. 이탈을 느끼게 하고요. 그다음에 딴 데서는 털어놔도 잘 이해 못할까 봐 말 못했는데 여기서는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47번 집단 사정 도구인데요.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성원들이 서로 간에 내가 예를 들어 과제 수행을 할 때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정도를 1에서 5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5점 주는 거고요. 이분이랑은 아니야. 그럼 1점 주고 이러면 다른 성원들한테 내가 받은 점수를 예를 들어 평균을 내면 내의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성원들의 호감도 이런 거를 수치화하는 게 이게 소시오메트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3번 집단 성원 활동에 대한 상호 평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평가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오히려 소시오메트리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시오그램은 서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누가 누구를 배척하고 누가 누구랑 가깝고 누가 누구랑 별로 소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표는 보통은 이제 개별 사정도구 이건 집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관계망에서 그래도 참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을 쭉 쓰고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뭐 가족 친척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뭐 정보 혹은 물질적 도움 그다음에 심리적인 지지 등을 얼마나 받는지 뭐 등등등을 이제 표로 하나로 만드는 걸 얘기하지 이건 집단 사정 도구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상호작용 차트는요. 여기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집단 성원들의 참여 빈도 있잖아요. 이제 요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원들의 집단 참여 수준,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성원 간 상호작용 빈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이제 상호작용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위 집단이 형성됐는가는 하위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나도 얘를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고 이런 거 그리고 얘도 얘를 좋아하고 얘도 나를 그러면 얘는 끼리끼리 서로 화살표를 받아요. 친밀함 이런 게 이제 하위 집단이라 해서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8번 집단 종결 단계예요. 기억 성원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 노출의 기회를 계속 자기 얘기하고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건 보통 중간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 경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집단을 했고 이런저런 걸 배웠습니다. 이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서 할 것인지 이런 건 이제 종결 단계에서 나누는 거고요.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개방적인 토론 시간을 드린다. 이건 보통 중간 단계의 초반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단계 1회차 끝나고 2회차부터는 이제 그렇게 개방적인 토론 시간을 늘리게 되고요. 보통 1회차 있잖아요.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형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대화보다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각각 대화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를 두고 서로 대화하는 이런 식이고 2회차부터는 집단 성원 간의 대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종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9번 단일 사례 설계는 조사 그리고 실천 기술론 모두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여러 문제 변화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다중기초선 설계, 무슨 다중기초선 설계? 문제 간 다중기초선 설계로 이 문제, 저 문제에서 개입을 도입하는 시점만 다를 뿐이지 복수의 기초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50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인데 이건 공부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서비스 신청에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안 쓴다는 건 서비스를 안 주겠다라는 말이라서요.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벌써 우리가 1시간을 잡아먹었고 쉬었다가 한 8분 뒤에 이제 정책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